3교시 우리 이제 건강가정지원법에 대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봤고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있었고 건강가정기본법도 이제 볼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정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이제 근무할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 추이? 트렌드는 아니고 추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수 있다. 물론 건강가정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국가자격증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충분히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취업이 또 가능하기도 하니까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가정, 전체 가정, 우리나라의 다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대한 문제,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은 우리 책에서 이제 의의를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 정책의 접근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접근하는 사고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인 사고 인식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의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지금은 제2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가정에 대한 부분도 가족에 대한 부분도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중심을 둔 정책에서 예방적 관점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결에서 예방적 정책으로 변환한다.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방적 정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법을 보면은 다 대부분이 문제 해결 중심이지 예방적 정책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가족 해치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이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입법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책적 소홀함을 반성하고 사회의 건강한 가족을부터 찾으려는 노력. 사회 문제를 가족에서부터 이제 해결하기 위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접근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적 접근을 했는데, 이 사회 문제는 가족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가족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들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가족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회통합, 모든 법들이 우리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죠. 예. 내용을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가족과 가정의 역할과 그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 함은 가족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인 반면에 가족하고 가정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이라는 거죠.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 우리가 자녀하고도 혈연 관계죠. 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크거나 성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세대를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긴 하지만은 가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가정인 거죠. 가정. 생활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 가정. 그래서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 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부양,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 보호와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적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출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다음에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돼요.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이라든가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 공동체 문화의 조성, 또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또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또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 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정 조달 방법,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 예방, 가족 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5년이지만은 가족 실태 조사도 5년마다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혼 조정을 내실화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이 자녀 양육, 재산, 정서 등의 재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가정사라는 게 이제 일정 과목들을 이수하면은 이제 주는 자격증인데, 건강가정사.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 사회복지사와 이런 건강가정사를 자격증 두 가지를 가지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과 연관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요. 건강가정사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 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 이상의. 또 위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그래서 사회복지, 가정, 여성학 등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센터의 조직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와 새로운 양식의 삶도 생성하였기 때문에, 가족이 대표적인 예로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1인 가족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단순히 기존의 가족 형태를 유지를 위해 작용하는 법이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 인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271페이지 보면은 보론,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본 영유아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하여 우리가 전주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입양특례법이 여성과의 연관성과 모호함이 있지만 아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들,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규정, 영유아보호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를 시설에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부모의 돌봄을 위한 사회구조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노동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법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법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아동에 대한, 여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런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법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교재 273페이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에 대한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나라들의 역사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헝가리, 쿠바 등이고 또 성을 자율적 결정권의 의미로 파악하는 국가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매매를 금지한 국가도 있고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벌적 의미가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사회복지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이 여성을 우리가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게 처벌을 하는 법률인 거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947년 공창폐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를 의미하는 윤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거죠. 이 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춘이라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불리하게 규정. 여성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불리하다. 성을 이제 판다라고 해서 매춘이라는 부분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하지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피해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처벌도 강조되면서 매춘이 아닌 매매춘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시행됐다는 거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의 보호와 자립, 이런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입법 배경은 미망인이 발생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가 급증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그래서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정권의 정당성과 사회학 1소 차원에서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했고, 또 남성 권위적 요소는 1979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 등과 같은 성평등을 위한 활발한 노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1961년 이래 시행된 공급자만을 처벌하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폐지하고 2004년 성매매 당사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 대신 보호하며 알선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2014년 전부 개정을 통하여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만을 처벌하던 부분에서 남녀 모두 처벌하다가 이 여성들 중에서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는 형태로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가해자와 중개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와 연관된 용어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자립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또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자립, 이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무의 실천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제5조의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활센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그리고 자활센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지원시설의 설치, 업무, 입소,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설치와 그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담 및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 피해자 등의 구조, 5호까지 업무,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성매매 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매매 방지 지원센터. 그래서 지원센터는 성매매 방지 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 자활 지원센터, 상담소 간 종합 연계망을 구축하고 또 성매매 피해자 등 구조체계 구축 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등 구조활동의 지원, 법률 의료지원단 운영 및 법률 의료지원체계 확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 기법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중앙지원센터에서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해야 하고 이 의료기관들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보다는 여성가족부와 연관성이 깊으며 문제 해결과 정리를 위하여 법무부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상담소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와 폐지, 휴지, 그리고 폐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매매라고 보고 있고 성폭력 등 모든 성에 연관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인간을 매매할 수 있는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문제라고 보면서 법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과 이런 문제 제기에 의해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상업화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매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이런 윤락 거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법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전체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들도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현금이나 카드로 거래된 이게 이제 성매매로 위장인 거죠. 다른 형태로 카드가 결제가 되는 거죠. 다른 업종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단속에 걸려서 나온 금액들을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지금 단속에 걸렸을 때 적발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다가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법적인 토대도 우리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우리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어서 비슷하지만 성매매 방지하고 성폭력은 좀 약간 다르죠. 매매와 폭력.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